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우리 집에서 마치 자기 집인 양 공짜로 먹고 자며 뻔뻔하게 지내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와 남편은 머리를 맞대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우리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1시 반,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는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멍한 채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문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장옥란 씨였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아침 차려라. 우리 지훈이 오늘 늦잠 좀 자게.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해놔. 저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습니다. 옥란 씨는 이미 허리에 손을 얹고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몸에는 제가 작년에 사들인 꽃무늬 잠옷을 입고 손에는 먹다 남은 꽈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꽈배기는 어제 제가 야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제 아침으로 먹으려고 사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침대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게을러서야. 우리 때는 며느리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시부모 수발을 다 들었는데 말이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동생 이지훈이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숏폼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 소음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투덜거렸습니다. 형수님, 오늘 아침은 계란 토스트로 해줘요. 어제 먹은 죽은 너무 묽어서 금방 배가 꺼지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2년 전 옥란 씨가 우리가 이사 가서 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며 들어온 뒤로 지훈이까지 서울에서 직장 구할 때까지만 좀 신세지자며 합류하면서 우리 집은 완전히 그들의 무료 식당이자 공짜 호텔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세 사람분의 밥을 차려야 했고 주말에 청소할 때면 지훈이의 더러운 양말이 소파 위부터 탁자 밑까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옥란 씨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지난달 제 생일 때 남편 이민우가 몰래 목걸이를 하나 사줬는데 그걸 본 옥란 씨는 그날로 목이 아프다며 민우에게 옷팔찌를 사달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결국 저와 민우가 아껴둔 저축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직장을 구한다며 상경한 지 반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며 전기세며 수도세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사온 반찬이 비싸지 않다느니 영양가가 없다느니 타박만 했습니다. 왜 멍하니 서 있어. 빨리 밥 안 하고. 옥란 씨가 부엌까지 따라와 먹다 남은 꽈배기를 도마 위에 툭 던졌습니다. 참, 오늘 국 좀 넉넉히 끓여라. 오전에는 에어로빅 하러 가야 하니까 든든히 먹어야겠어. 제가 막 냄비를 집어들었을 때 민우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옥란 씨를 보고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지훈이를 보더니 눈빛에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옥란 씨가 그릇을 가지러 등을 돌린 틈을 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딱 오늘까지만 참아. 어제 말한 계획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어제 저녁 시어머니와 지훈이가 잠든 뒤 민우와 저는 베란다에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는 충혈된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지난 2년 동안 당신 마음고생 심하게 시켰지. 이 집은 당신이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인데 왜 저 사람들이 공짜로 살면서 당신을 괴롭히게 둬야 해? 우리가 어떻게든 내보낼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민우가 중간에서 곤란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는 훨씬 단호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지훈이가 정말 너무했어. 계속 이러면 우리 부부 사이까지 다 망가질 거야. 걱정 마. 이번엔 확실히 당신 편에 설게. 민우야,
일어났니? 옥란 씨는 민우를 보자마자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빨리 씻고 와라. 아침 금방 된다. 지훈이는 좀 더 자게 둬. 직장 구하느라 힘들잖니.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민우가 이번에는 굳은 표정으로 부엌 문턱에 기대어 옥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집에만 있은 지 반년이에요. 이제 나가서 제대로 일구해야죠. 언제까지 이럴 순 없잖아요. 옥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너 동생한테 말이 그게 뭐냐. 아직 어린애야. 요즘 서울에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좀 쉴 수도 있지. 그리고 아들 집에 엄마가 살면서 아들 밥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집 제 집 아니에요. 민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선명했습니다. 이거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산 집이고 우리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옥란 씨는 멍해졌습니다. 민우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를 기세였습니다. 네가 시켰냐? 네가 이방인 주제에 우리 모자를 쫓아내려는 거지. 제가 막 입을 열려하자 민우가 제 손을 잡으며 옥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말씀 마시고 일단 밥부터 먹어요. 할 말은 다 먹고 해요. 그는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계획대로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죽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쌀알을 보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드디어 풀릴 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년의 서러움을 오늘부터 하나씩 청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장옥란 씨, 이지훈 씨.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던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침 식탁은 엉망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반쯤 먹은 토스트를 접시에 던져두고 입가만 쓱 닦더니 다시 소파로 돌아가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옥란 씨는 다리를 꼬고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껍질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뱉었습니다. 제가 행주를 들고 상을 닦으려 하자 민우가 다가와 몰래 제 옷소매를 당기며 안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치채고 그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문을 잠그고 옷장 깊숙한 서랍에서 붉은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결혼 전에 산이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과 공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날짜는 결혼 1년 전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소유주는 명확히 저 한 사람의 이름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봐. 민우가 서류를 제 손에 쥐어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할 때 이 일이 생각났어. 우리 엄마가 분명히 나중에 억지 부리면서 내가 속였다고 할까 봐 걱정됐거든. 이제 증거가 우리 손에 있으니 엄마도 발뺌하지 못할 거야. 등기부상에 금박 글씨를 보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재산 관계는 명확히 공증해 두라고 신신당부하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바로 월세를 내라고 할 거야. 제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침대맡에 앉아 손가락으로 가구를 톡톡 두드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월세보다는 생활비부터 시작하자. 지난 2년 동안 장보기 비용,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까지 전부 당신이 냈잖아. 한 달에 아무리 적어도 150만 원은 넘을 거야. 처음엔 가족이니까 따지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이제 저들은 도를 넘었어. 지훈이는 지난달에 내 휴대폰을 몰래 써서 40만 원짜리 게임 컨트롤러까지 샀더라고.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가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집안 지출이 너무 많으니 두 사람 몫으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내라고 할 거야. 이것도 사실 적게 잡은 거지. 만약 동의 안 하면 그때 월세 이야기를 꺼낼 거야. 이 집은 당신 거니까.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돈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비 100만 원은 사지 멀쩡한 지훈이에게는 큰 돈이 아닐 테고 옥란 씨도 매달 나오는 연금을 합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그 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였죠. 그때 안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지훈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손에 빈 콜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콜라 다 마셨는데 밑에 편의점 가서 몇 병만 더 사다 줘요. 꼭 시원한 걸로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보리차 끓여놨으니 그거 마셔. 콜라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아. 지훈이는 즉시 얼굴을 찌푸리며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콜라 안 사다 줘요. 건강에 안 좋다고 잔소리만 해요. 옥란 씨의 목소리가 즉각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콜라 한 병인데 가서 좀 사오면 되지. 집안 돈이 다 우리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 민우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문가로 걸어가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다리 멀쩡하잖아. 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사와. 그리고 앞으로 형수 부려 먹을 생각 마라. 형수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 지훈이는 민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듯 멍하니 있다가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진짜 슈슈하네. 콜라 한 병 가지고. 말을 마친 그는 고개를 떨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옥란 씨가 뒤따라 들어와 허리에 손을 얹고 민우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왜 그러냐? 지훈이가 콜라 좀 마시고 싶다는데 그렇게 말해야겠어. 내 친동생 아니냐. 지훈이 이제 22살이에요. 3살짜리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민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가 얻어야지. 언제까지 남 수발만 받으려 합니까? 그리고 집안 모든 지출은 제 아내가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월급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옥란 씨는 말문이 막힌 듯 눈을 크게 뜨고 반박하려던 찰나 거실에서 지훈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엄마, 내 휴대폰 배터리 나갔어. 엄마 충전기 좀 빌려줘. 옥란 씨는 민우와 다투려던 일도 잊고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간다, 가. 저번처럼 함부로 꽂아서 고장 내면 안 된다. 안방에는 다시 저와 민우만 남았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봤지, 저들이 얼마나 버릇없어졌는지. 내일 아침 식사 때 생활비 이야기를 꺼낼 거야.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 물러서지 말자. 저는 민우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옥란 씨가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에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지난 2년의 서름과 우리 부부만의 평온해야 할 가정이 엉망이 된 것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우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대들면 내가 제일 먼저 나서서 지켜줄게. 오늘 지출 내역을 다 정리해두자. 내일 억지 부리면 장부라도 보여주게. 저는 민우와 함께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서 지난 2년 동안의 지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마트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캡처본, 심지어 옥란 씨에게 사준 옷과 지훈이에게 사준 간식 결제 내역까지 꼼꼼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을 보니 제 마음속에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장옥란 씨, 이지훈 씨, 내일 제대로 계산해 봅시다. 이 공짜 생활이 계속될 수 있을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오시가 조금 넘어 잠에서 깼습니다. 뒤척이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막 끓이기 시작하자 민우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뒤에서 저를 가볍게 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8개씩 삶던 계란을 일부러 6개만 삶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7시가 조금 넘어
옥란 씨와 지훈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을 때 지훈이가 식탁을 훑어보더니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형수님, 오늘 왜 계란이 6개밖에 없어요? 저랑 엄마가 2개씩 먹으면 형이랑 형수님은 하나씩밖에 못 먹잖아요. 옥란 씨도 다가와 계란 하나를 까면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예전엔 항상 8개였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눈치 주는 거냐? 우리 집안 남자들은 든든히 먹어야 한단다. 지훈이는 한창 클 나이인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쓰나. 저는 대꾸하지 않고 죽을 퍼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찬 한 접시와 어제 먹다 남은 찐빵을 내놓았습니다. 평소에는 늘 신선한 샌드위치나 빵을 사왔지만 오늘은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민우가 제 옆에 앉아 찐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어제 전기세 고지서 봤는데 이번 달에 지난달보다 10만 원이나 더 나왔더라고. 날씨 덥다고 에어컨 너무 세게 튼 거 아니야? 저는 민우가 오늘 떼준 것을 알고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공공요금이 다 올라서 가계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아, 어머님, 지훈아. 상의할 일이 좀 있는데 들어보세요. 옥란 씨는 지훈이에게 계란을 건네주느라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라. 다름 아니라 우리 집 생활비 문제예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두 분이 여기 계시면서 식비며 공공요금을 전부 저랑 민우가 부담해왔어요. 전에는 말씀드리기 미안해서 참았는데 이제는 저희도 경제적으로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두 분이 합쳐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내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저희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거든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계란을 먹던 지훈이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옥란 씨도 드디어 고개를 들었는데 눈을 부릅뜬 채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우리더러 돈을 내라고? 네, 매달 100만 원이요. 주로 두 분 식비와 전기세, 수도세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거라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지 않다고? 옥란 씨가 젓가락을 탁자에 콱 내려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아들 집에 살면서 아들 밥 먹는데 왜 돈을 내야 해? 너 혹시 밖에서 딴 생각하니? 우리 모자 쫓아내고 딴 사람이랑 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말이 너무 험악해서 제 손이 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반박하려 하자 민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일 잘 아는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 내가 없는 소리 하니. 옥란 씨는 삿대질을 하며 침이 튀길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가 새기는 게 없으면 우리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하겠어?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부모 봉양하고 시동생 챙기는 게 도리지. 어디서 돈 타령이야. 이거 소문나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못된 며느리 들어왔다고 다들 손가락질할 거다. 지훈이도 입안 가득 계란을 씹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형이 돈 버는 게 다 우리 가족 쓰라고 버는 거 아니에요? 전 아직 일자리도 없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세요. 진짜 개책하게 가족끼리 돈 가지고. 이지훈, 너 입안 다물어. 민우가 식탁을 내리치자 지훈이가 깜짝 놀라 계란 노른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민우는 지훈이를 가리키며 아주 엄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 22살이야. 어린애 아니라고 일 구한다면서 반년 동안 게임만 하고 집 밖에도 안 나가면서 돈 없다는 소리가 나와? 나랑 형수 월급 합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거기서 대출금 갚고 생활비 빼면 남는 것도 없다고 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아? 지훈이는 민우의 꾸짖음에 고개를 숙이고 허겁지겁 바닥을 닦으며 입을 닫았습니다. 옥란 씨는 아들이 혼나는 걸 보자 금방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우야, 동생한테 말이 너무 심하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걸 어쩌라고. 형이 되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을 뺏으려 들어? 너 양심도 없니? 제 양심은 멀쩡합니다, 엄마.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옥란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게 두는 건 제 양심이 허락지 않아요. 이 집, 아내가 결혼 전에 산 집이에요. 우리 집안이랑 단 1원도 엮인 게 없다고요. 당신들이 여기서 2년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아내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제 생활비 100만 원 받는 건 아주 당연한 권리예요. 만약 내기 싫으시면 이제 월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시세대로라면 이 정도 평수는 월세가 150만 원은 나옵니다. 알아서 하세요. 옥란 씨는 민우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 듯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야. 어쩌다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을 뒀누. 못된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 아들을 망쳐놨어. 이제 나랑 지훈이를 길바닥으로 쫓아내려는구나. 내가 살아서 뭐하겠어. 온 동네가 떠나가라 통곡하는 소리에 지훈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연기를 보며 마음의 동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옥란 씨가 부린 행패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민우가 곤란할까봐 참았지만 이제 민우가 제 곁에 있으니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티슈를 뽑아 옥란 씨 앞에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해결될 일 아니에요.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내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 그것도 아니면 월세를 내세요. 이 세 가지 선택지뿐이니 잘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옥란 씨는 제 손을 쳐냈고 티슈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현관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나가. 이 집에서 너 아니면 내가 나가는 거야. 민우 너 오늘 저 못된 년 안 쫓아내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줄 알아. 민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생각은 다 말씀드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랑 아내는 출근합니다.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말을 마친 그는 저를 이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옆을 지나갈 때 민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너도 잘 생각해. 계속 집에서 빈둥거릴지 아니면 나가서 일이라도 할지 남한테 기대서 살 생각 그만해라.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도 옥란 씨의 욕설 섞인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을 누르던 바위 하나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첫 발을 뗐으니 이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매콤한 컵라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소파에 대자로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고 TV에서는 요란한 효과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옥란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소리를 듣고 머리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왔냐? 밥은 밥통에 있으니 알아서 퍼먹어라. 나랑 지훈이는 이미 먹었다. 저는 대꾸 없이 신발을 갈아 신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 큰맘 먹고 새로 산 고가의 에센스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거든요. 2달치 용돈을 아껴서 산 안티에이징 에센스였는데 1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습니다. 어제 겨우 한 번 썼을 뿐이죠. 그런데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장대 위는 엉망진창이었고 제 에센스 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바닥에 흥건히 흘러나와 있었고 그 사이로 지훈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수분크림 뚜껑도 열린 채 던져져 있어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깨진 에센스 병을 들고 거실로 나가 지훈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지훈, 너 내 화장대에 손댔지? 내 에센스 왜 이렇게 됐어? 지훈이는 눈길도 돌리지 않은 채 TV 화면만 보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거울 좀 보려고 들어갔다가 실수로 건드렸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저는 깨진 병을
그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10만 원 넘는 거야. 어제 처음 뜯은 거라고. 실수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제야 지훈이는 게임을 멈추고 병을 힐끗 보더니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깟 기름병 하나 가지고 되게 호들갑이네. 여자들 쓰는 거 원래 다 거품 낀 거 아니에요? 깨졌으면 새로 하나 사면 되지. 뭐라고? 저는 병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얘질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야. 너랑 아무 상관없다고. 망가뜨렸으면 변상해. 옥란 씨가 소란을 듣고 부엌에서 나오더니 지훈이 옆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너 애한테 왜 이래? 지훈이가 일부러 그랬겠냐. 화장품 하나 가지고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 형수라는 사람이 되어서 시동생 실수 좀 감싸주면 안 돼? 기어코 돈을 받아내야겠어. 너 아주 돈독이 올랐구나. 이 사람 22살이에요. 애가 아니라고요. 저는 옥란 씨를 보며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부러든 아니든 내 물건을 망가뜨렸으면 책임을 져야죠. 10만 원이 어머님에겐 우스울지 몰라도 이건 제 피 같은 돈이에요. 왜 제가 지훈이 부주의함을 감당해야 하죠? 말하는 것 좀 보게. 옥란 씨는 허리에 손을 얹고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집 물건이 다 우리 집안 거 아니냐? 내 것이 민우 것이고 민우 것이 우리 것이지. 그깟 기름병 하나 깨진 거 가지고 돈을 내라니. 너 정말 창피한 줄 알아라. 이 집 제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물건도 제가 산 제 것이에요. 이씨 집안이랑 상관없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결제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거 10만 8천 원이에요. 어제 결제한 거고요. 오늘 당장 변상하세요. 지훈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나 돈 없어요. 엄마도 용돈 안 주는데 어디서 돈이 나요?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돈이 없어. 저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너 어제 게임 아이템 산다고 3만 원 결제하는 거 내가 봤는데 당장 게임 계정을 팔아서라도 갚든가 아니면 어머님께 빌려서라도 가져와. 오늘 안으로 해결해. 옥란 씨는 지훈이더러 게임 계정을 팔라는 소리에 기겁했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지훈이가 게임 좀 하는 게 어때서? 그게 유일한 낙인데 그걸 팔라고? 내가 말하는데 우리 돈 못 준다. 네가 어쩔 거야. 제가 어쩔 거냐고요.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오는 민우를 향해 몸을 돌려 깨진 병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내 새 에센스 다 깨뜨려 놨어. 사과도 안 하고 변상도 못 하겠대. 오히려 어머님은 내 물건이 가치 없다고 무시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민우는 깨진 병과 바닥의 흔적을 보더니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훈이 앞으로 걸어가 아주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훈, 내가 어제 분명히 형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왜 말을 안 들어? 지훈이는 민우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좀 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거울 보려면 형수한테 미리 허락을 구했어야지. 민우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물건 망가뜨리고 사과도 안 하고 엄마 뒤에 숨어서 형수랑 싸우는 게 잘하는 짓이야? 당장 변상해. 10만 8천 원, 1원도 빼지 말고 다 내놔. 돈 없으면 다음 달 내 용돈에서 깐다. 그 전까지 게임 결제는 꿈도 꾸지 마. 뭐, 용돈을 깎는다고? 지훈이가 당황해서 펄쩍 뛰었습니다. 나 이번 달 용돈 벌써 다 썼단 말이야. 형, 제발 용돈은 건드리지 마. 옥란 씨도 급히 민우의 팔을 붙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우야, 지훈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 10만 원 조금 넘는 거 엄마가 나중에 줄게. 지훈이 용돈은 건드리지 마라. 애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면 어쩌니. 옥란 씨가 선뜻 돈을 내놓겠다는 말에 저는 잠시 놀랐지만 민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책임 문제예요.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으면 스스로 책임져야죠. 언제까지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오늘 이건 지훈이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개인 계정을 팔든 아니면 다음 달에 굶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옥란 씨가 더 뭐라고 하려 했지만 민우는 손을 저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지훈, 선택해. 지금 당장 계정 팔아서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오늘부터 이 집 간식은 하나도 못 먹을 줄 알아. 형수한테 돈 다 갚을 때까지. 민우의 단호함에 지훈이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팔면 되잖아요, 팔면. 진짜 재수 없네. 그깟 기름병 하나 가지고 그는 투덜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구매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옥란 씨는 옆에서 저를 매섭게 쏘아보며 쓰란 년 양심도 없지라고 중얼거렸지만 감히 더 크게 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억지로 계정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그제야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가 망가뜨린 제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매번 참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민우는 제 곁으로 다가와 살짝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화 풀어. 이렇게 해결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민우가 제 편에 서준다면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한참을 꾸물거리다 결국 계정을 팔고 옥란 씨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저거 살 때 15만 원 넘게 줬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았어. 형수 때문에 손해본 거 생각하면 열불 나요. 옥란 씨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다독였습니다.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저 여자가 하도 독해서 네 형을 홀려놓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걱정 마라. 엄마가 꼭 되갚아 줄 테니. 방 청소를 마친 민우가 거실로 나와 옥란 씨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랑 안방으로 좀 들어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이, 너는 내 방에 들어가 있고. 지훈이는 뭐라고 대꾸하려다 옥란 씨의 눈짓에 못 이겨 안방 건너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란 씨가 민우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식탁을 정리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민우가 이제 정말 어머니와 단판을 지으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하자마자 안방에서 옥란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또 내 마누라 편들 거냐?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오늘 우리 지훈이가 당한 수모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분이 여기서 2년 동안 지내시는 동안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어요. 장 보고 밥하고 청소하는 거 전부 아내가 신경 썼죠. 우리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 집 유지비로 나갔어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평이고 뭐고. 옥란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내 엄마고 지훈이가 내 동생인데 아들 집에 살면서 아들 돈 쓰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마누라 얻었다고 애미를 내치려는 거냐?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아내를 계속 힘들게 할 순 없어요. 민우는 감정을 억제하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제 집 아니에요. 아내가 결혼 전에 전액 자기 돈으로 산 집이고 등기부에도 아내 이름만 있어요. 우리 집안이랑은 전혀 상관없다고요. 지금까지 2년이나 살게 해준 건 순전히 제 면을 봐서 참아준 거예요. 이제 생활비 100만 원 내라는 건 정말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뭐라고? 옥란 씨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집이 내 게 아니라고? 그때 분명히 둘이 같이 샀다고 하지 않았니? 너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속은 거 아니야? 일부러 숨기고 우리 쫓아내려는 수작이라고. 속은 거 아니에요. 계약서랑 공증, 서류 다 서랍에 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보여드릴까요? 민우의 냉정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사실대로 말 안 했던 건데 이제라도 명확히 해야겠네요. 이 집은 아내의 특유 재산이고 아내는 누구든 내보낼 권리가 있어요.
그게 엄마랑 지훈이라도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옥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동안 이 집의 지분이 아들에게도 있다고 믿었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공짜 생활을 즐겼던 것일 텐데 이제 그 근거가 사라졌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약 1분 뒤 옥란 씨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잖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엄마랑 동생이 길바닥에 낳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 내 양심이 허락해? 길바닥에 낳은지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시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두 사람 식비랑 공공요금 생각하면 많은 거 아닙니다. 이 돈도 내기 싫으시다면 그건 그냥 여기서 공짜로 버티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여요. 내가 언제 공짜로만 있었니? 옥란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도 봐주고 그랬잖니. 지훈이도 일부러 안 구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서. 집은 우리가 저녁마다 돌아오는데 봐줄 필요 없고요. 지훈이는 반년 동안 면접 한번 제대로 안 보러 다니고 개인만 했어요. 그게 경기 탓입니까? 민우는 변명을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매달 1일 전까지 생활비 100만 원을 내시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제3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10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나가서 방구하세요. 근처 고시원이나 원룸도 50만 원이면 충분할 텐데 여기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옥란 씨의 목소리에 울음 섞인 비명이 섞였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이방인인 마누라 때문에 엄마를 쫓아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그런 수법 이제 안 통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엄마 마음 상할까봐 참았지만 지난 2년 동안 엄마가 제 아내한테 한 짓을 보세요. 어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오기가 겁난다고요. 엄마랑 지훈이 얼굴 보는 게 너무 무섭대요. 남편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은 아까보다 훨씬 길었고 옥란 씨의 당혹감이 거실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옥란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되겠니? 내 연금이 60만 원뿐이고 지훈이는 수입도 없는데 100만 원은 너무 세다. 안 됩니다. 민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00만 원이 최저선이에요. 이 돈도 못 내시겠다면 나가셔야죠. 아니면 지훈이더러 당장 편의점 알바라도 시키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못 벌겠습니까?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 100번 낫죠. 알았다. 옥란 씨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옥란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거실에 있는 저를 매섭게 한번 노려보더니 곧장 지훈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우가 뒤따라 나와 제 곁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히 말해뒀어. 당황한 눈치긴 한데 쉽게 수긍하진 않을 거야. 앞으로 다른 꼼수를 부릴지 모르니 조심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옥란 씨가 작정하고 생떼를 쓰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요. 과연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로 나왔다가 지훈이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옥란 씨였습니다. 지훈아, 내 형이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우리한테 생활비를 안 내면 쫓아내겠단다. 저 집이 저 여자 거라는 것도 분명 거짓말일 거야. 우리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해. 엄마, 그럼 어떡해요? 난 나가기 싫어요. 밖에서 방구하면 비싸고 불편하단 말이야. 지훈이의 겁먹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라. 방법이 있지. 옥란 씨의 목소리에는 간교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내가 아픈 척을 할 거다. 위가 꼬여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 지가 어쩌겠니. 수발을 안 들면 이 동네에 불효자라고 소문을 다 낼 거야.
그럼 버티다 못해 생활비 소리는 쏙 들어가겠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옥란 씨가 꾀병으로 우리를 압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아프시겠다고. 그래요.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요. 저는 민우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걱정을 조금 덜었습니다. 어떤 수작을 부려도 우리 부부의 마음이 하나라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도 안 된 시각, 옆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엔 지훈이가 투정 부리는 줄 알았는데 곡소리까지 섞인 걸 보니 분명 옥란 씨의 연기였습니다. 제가 방문 앞에 다가가자 지훈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또 위경련이에요. 내가 형수님 불러올게요. 뒤이어 옥란 씨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지 마라. 저 사람 마음엔 시어미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알면 또 꾀병 부린다고 타박이나 하겠지. 아이고 배야, 나 죽네. 명백히 저를 겨냥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옥란 씨는 침대에 누워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인상을 잔뜩 쓰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 몇 방울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어젯밤 갈아들인 베게릿은 보송보송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땀을 흘린 흔적은 없었죠. 지훈이는 저를 보더니 침대 앞을 가로막고 험악하게 노려봤습니다. 다 형수님 때문이에요. 어제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결국 엄마가 위장병이 도졌잖아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저는 지훈이를 무시하고 침대 곁으로 다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위가 어떻게 아프세요? 어제 저녁에 뭐 잘못 드신 거라도 있어요? 옥란 씨는 눈을 떴다가 제 시선을 피하며 다시 눈을 감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먹은 건 없어. 그냥 옛날부터 서러운 일 겪으면 도지는 고질병이야. 아이고, 숨도 못 쉬겠네. 고질병요? 제가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어머님이랑 2년 살면서 위장 아프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며칠 전에도 고기 뷔페 가서 저보다 더 많이 드셨는데 그때는 멀쩡하셨잖아요. 옥란 씨는 당황했는지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는 안 그랬어. 이번엔 진짜라고. 민우, 어디 갔니? 민우더러 빨리 진통제 좀 사오라고 해라. 마침 민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옥란 씨의 상태를 살피더니 제 눈을 보고는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는 약을 찾으러 서두르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진통제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위장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건소나 근처 병원에 연락해서 의사 선생님 좀 와달라고 할게요. 그래야 안심이죠. 옥란 씨는 의사를 부른다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의사는 무슨. 이런 사소한 일로 돈 아깝게 의사를 불러. 그냥 약국 가서 약이나 좀 사와. 돈이 뭐가 아까워요. 왕진 서비스 이용하면 안전하고 확실한데요. 민우는 휴대폰 버튼을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다는데 큰일 나면 어떡해요. 꼭 검사받아야 해요. 옥란 씨는 다급하게 몸을 일으키려다 꾀병 중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냐, 정말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하지만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동네 내과죠? 저희 어머니가 위가 너무 아프시다고 해서요. 왕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행복아파트 103동 501호입니다. 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민우가 말했습니다. 10분 뒤면 오실 거예요. 엄마 좀만 참으세요. 옥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찌푸리던 미간은 펴졌고 이마의 식은땀도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옥란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진짜 의사 오면 어떡해? 들통나면 어쩌려고? 옥란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고 신음소리도 멈췄습니다. 민우와 저는 서로 눈을 맞추며
이 연극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약 8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인근 병원의 김 원장님이 왕진 가방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진료하신 분이라 옥란 씨와도 안면이 있는 분이었죠. 김 원장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위가 너무 아프시다고 해서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인사를 건넸죠. 옥란 씨, 위가 아프다고요? 어디 한번 봅시다. 옥란 씨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장님은 진맥을 하고 배를 여기저기 눌러보셨습니다. 상복부를 누를 때 옥란 씨는 일부러 비명을 질렀지만 하복부를 누를 때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통증이 계속되나요? 아니면 간헐적인가요? 어제 뭐 드셨어요? 구토나 설사 증상은요? 옥란 씨는 눈동자를 굴리며 개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계속 아파요. 어제는 밥이랑 나물만 먹었고요. 토하진 않았어요. 원장님은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마치더니 옥란 씨를 빤히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옥란 씨, 장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염증 소견도 없는데요. 급성 위염이나 궤양 같지는 않아요. 안색도 통증이 심한 사람치고는 너무 좋으신데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셨어요? 그냥 가벼운 복부 팽만감 같은데 옥란 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래도 전 아픈데요. 정말 그렇게 아프시면 큰 병원 가서 내시경을 해보셔야 합니다. 원장님은 가방을 챙기며 단호하게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론 기질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기능성 통증 같으니 마음 편하게 먹고 따뜻한 물이나 좀 드세요. 그럼 금방 나을 겁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이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고 옥란 씨는 이불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저희에게 큰 문제 아니니 걱정 말라고 다독이고는 나가시면서 한마디 더 던지셨습니다. 옥란 씨, 몸이랑 싸우지 마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안 아픈 법이야. 의사 선생님을 배웅하고 돌아오자 옥란 씨가 벌떡 일어나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아. 의사가 저렇게 말해버렸으니 민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원장님은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엄마가 아프다니까 걱정돼서 모셔온 건데 왜 화를 내세요? 너희가 나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이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생활비 뜯어내려고. 옥란 씨는 냉소를 지으며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래, 이 집이 전현거라 치자. 그래도 내가 내 엄마인데 여기 살 권리가 없어? 난 절대 안 나갈 거다. 엄마, 제발 좀 깨달으세요. 민우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같이 살려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시면 결국 제일 힘들어지는 건 엄마 자신이에요. 옥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가자. 시장 가서 네가 좋아하는 갈비나 사 먹자. 저 사람들이 돈 달라고 지랄해도 우린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지. 지훈이는 갈비 소리에 금세 활기를 되찾아 옥란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가는 길에 옥란 씨는 저를 쏘아보며 재수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꾀병은 안 통한 것 같은데 분명 다른 수작을 부릴 거예요. 민우는 제 어깨를 감싸쥐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하나면 돼. 아까 원장님 말씀 들었지. 엄마도 속으로는 뜨끔했을 거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손드는 건 저들이야. 하지만 옥란 씨의 다음 행보는 예상보다 더 치졸했습니다. 그녀는 일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저와 민우가 자신을 학대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가 사실은 민우의 것인데 제가 독차지하려고 자신들을 쫓아내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민우의 고모인 이수키 씨가
사과 한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숙희 고모는 옥란 씨와 아주 각별한 사이라 분명 옥란 씨가 구원투수로 부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들어서자마자 옥란 씨는 고모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언니, 이제야 왔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고모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비난 섞인 말투로 민우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 처가 엄마랑 동생을 내쫓으려 한다며 이 집이 내 처 혼자 거라니 그게 말이 되니? 서재에서 나온 민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모 오셨어요? 내가 안 오게 생겼니? 내 엄마가 억울해서 죽겠다는데. 민우야, 이 집 너랑 내 처랑 같이 산 거 아니야? 결혼할 때 내 엄마가 예단비니 뭐니 해서 2천만 원이나 보탰다던데 왜 이제 와서 제 것이라고 우기는 거니? 옥란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내가 그때 친척들한테 빌린 돈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이나 해줬는데 이제 와서 자기 집이니까 나가라니요. 이게 사람 자식이 할 짓인가요? 지훈이도 옆에서 조잘거렸습니다. 고모, 형수님이 우리한테 매달 100만 원이나 달라고 해요. 엄마 연금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요? 우리 괴롭히려고 작정한 거예요. 고모의 눈빛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민우처,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가족인데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칼같이 해? 집이 4명이로 되어 있다고 해도 민우랑 같이 살면서 일군 가정이니 지분이 있는 거 아니니? 돈 안 내면 나가라고 소문내면 우리 가문 망신이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 그 붉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등기 권리증과 공증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 고모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고모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좀 봐주세요. 등기 날짜 보시면 결혼 1년 전이고 소유주는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증 서류인데 이 집은 제 특유 재산이며 민우 씨와는 어떤 지분 관계도 없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숙희 고모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옥란 씨도 슬쩍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거 가짜 아니니? 네가 어디서 위조한 거 아니야? 분명히 그때는.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민우 씨에게 저희 부모님이 전액 지원해 주신 집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민우 씨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3천만 원.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민우 씨 계좌 내역이나 돈 빌려주셨다는 친척분들께 확인해 보세요. 그 돈 정말 저희 집 사는데 쓰였는지. 민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고모, 아내 말이 맞아요. 이 집 아내가 다 해온 거고 저는 10원 한 장 안 보태서요. 엄마가 말씀하신 3천만 원요? 그거 엄마가 개인적으로 챙겨두시고 저희한텐 주지도 않으셨어요. 당시엔 엄마 체면 생각해서 친척들한테 말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옥란 씨는 민우의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어떻게 마누라 편을 들어서 애미를 사기꾼으로 만드니? 내가 분명히 줬잖니. 언제 주셨어요? 민우가 실망스럽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돈 주신다고 해서 아내랑 같이 은행 앞에서 기다렸는데 엄마가 적금 안 깨진다고 다음에 주겠다더니 그 뒤로 입싹 닦으셨잖아요. 아내가 그동안 고맙게도 한마디 안 하고 참아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모는 공증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옥란 씨를 향해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란아, 너 이건 정말 잘못했다. 애가 자기 돈으로 해온 집을 가지고 왜 거짓 소문을 내니? 그리고 그 3천만 원 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줬다고 거짓말을 해? 어른이 되어서 애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면 되니? 옥란 씨는 고모마저 자신을 비난하자 입술을 달달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 아들 집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생각이 아니라 팩트가 중요하지. 고모는 서류를 저에게 돌려주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내가 오해했네. 미안하다. 내 시어머니가 잘못했어. 내가 잘 타이를게. 고모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두 분 생활비 감당하느라 저희 부부 정말 힘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분담해달라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숙희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란 씨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옥란아, 처말이 100번 맞다. 너랑 지훈이가 2년 동안 한 푼 안 내고 산 것도 모자라 애들 등골을 빼먹어서야 되겠니? 한 달에 100만 원, 너 연금 나오고 지훈이 알바라도 시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잖아.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라. 옥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훈이도 아까의 당당함은 사라진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고모는 몇 마디 더 옥란 씨를 타이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란 씨는 갑자기 일어나 저를 매섭게 한번 쏘아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훈이도 슬금슬금 제 방으로 도망쳤죠. 민우는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고모님이 상식적인 분이라 다행이야. 저는 민우 품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옥란 씨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집안의 최고 어른인 왕고모님을 모셔왔습니다. 80이 넘으신 왕고모님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권위가 대단했고 평소 옥란 씨를 유독 아끼셨죠. 월요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니 거실에는 백발의 노부인이 위엄 있게 앉아 계셨습니다. 옥란 씨는 그 곁에서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오셨니? 이분이 민우 왕고모님이다. 옥란 씨가 저를 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고모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팡이로 앞에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민우처냐?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저는 묵묵히 앉았습니다. 왕고모님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들으니 네가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돈 안 낸다고 쫓아내려 한다지? 시집을 왔으면 시부모 봉양하고 아랫사람 챙기는 게 도리이거늘 어디서 감히 돈 계산을 앞세우느냐. 옥란 씨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고모님. 제가 아들집에 살면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니 이게 무슨 불효인가요? 마침 민우가 들어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왕고모님, 엄마 말씀만 듣지 마세요.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는 입 닥쳐라. 왕고모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어미가 저렇게 서러워하는데 마누라 편을 들어. 내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저는 민우의 소매를 잡아 말리고는 왕고모님을 향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고모님, 가족끼리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지난 2년 동안 저랑 민우 씨 월급 합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출금으로 200만 원 나가고 남은 400만 원으로 저희 부부와 어머님, 시동생 4사람 식비에 공공요금까지 다 감당해야 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왕고모님이 대답을 못하시자 옥란 씨가 가로챘습니다. 왜 안 돼? 집에서 밥 해먹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내가 돈을 따로 빼돌리니까 부족한 거지. 돈을 빼돌렸는지 아닌지는 장부를 보면 아시겠죠. 저는 안방에서 지난 2년의 지출 내역이 담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마트 영수증, 지훈이 간식비, 어머님 옷값, 공공요금 고지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고모님, 보십시오. 지난달 식비만 120만 원입니다. 어머님과 지훈이 식성이 좋으셔서 끼니마다 고기 올렸고요. 전기세는 여름이라 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하루 종일 에어컨 켜고 게임을 하거든요. 어머님 옷팔찌며 오시며 제가 해드린 것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2년 동안 저희 부부가 두 분께 쓴 돈이 총 700만 원이에요. 저희는
새 옷 한 벌 사 입을 때도 벌벌 떠는데 시동생은 최신형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왕고모님은 돋보기를 쓰고 영수증을 하나하나 살피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식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전기세도 장난이 아니구나. 옥란 씨가 당황해서 영수증을 뺏으려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이게 가짜 같으시면 내일이라도 저랑 마트 가보세요. 정육점 사장님이 저 다 압니다. 매달 고기를 얼마나 사가는지 증언해 줄 거예요. 왕고모님은 영수증을 내려놓으며 옥란 씨를 꾸짖으셨습니다. 옥란아, 저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너희 둘이 여기서 한 푼 안 내고 살면서 애들 등골을 빼먹은 게 사실이었어. 옥란 씨는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고모님, 그래도 전 고모님 조카잖아요. 제 편을 들어주셔야죠. 내가 네 편을 들면 하늘이 무섭지 않겠느냐. 왕고모님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치셨습니다. 처가 이렇게 꼼꼼하게 장부까지 적을 정도면 오죽 힘들었겠니. 한 달에 100만 원, 그건 최소한의 양심이다. 너 연금 받고 지훈이 알바시키면 충분히 낼 수 있어. 만약 내기 싫으면 내가 짐 싸서 나가는 게 맞다. 지훈이는 아예 고개를 쳐박고 휴대폰만 보는 척했습니다. 옥란 씨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왕고모님은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네가 참 고생이 많았다. 앞으로 생활비 꼬박꼬박 받아서 가게 꾸려라. 친척이라고 봐주지 말고. 저는 왕고모님을 배웅하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남은 옥란 씨는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소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아들 집에 살면서 돈을 내야 한다니 라고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옥란 씨는 겉으로만 수긍했을 뿐 속으로는 여전히 생활비를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를 일시키는 대신 저와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물과 전기를 펑펑 쓰며 제가 먼저 지쳐서 생활비 소리를 포기하게 하려 했죠. 그래서 저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우와 상의 끝에 다음 날부터 집안의 간식과 과일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탁기도 주말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죠. 다음 날 아침 마트에 가서 평소 사던 지훈이의 감자칩이나 옥란 씨가 좋아하는 떡을 일절 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식구가 딱 2끼 먹을 분량의 식재료만 샀죠. 집에 돌아오자 지훈이가 소파에서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제 과자 사오셨어요? 어제 먹던 거 다 떨어졌는데.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안 샀어. 앞으로 간식은 안 살 거야. 건강에도 안 좋고 생활비도 아껴야 하니까. 지훈이는 게임기를 던지듯 내려놓고 대들었습니다. 왜요? 원래 사오던 거잖아요. 그건 생활비 안 받을 때 이야기고 이제는 한 푼이 아쉬우니까 줄여야지. 옥란 씨가 방에서 나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과자 몇 봉지가 얼마나 한다고 그래. 쉽벌하게 정말 체계한 게 아니라 현실이죠. 제가 무심하게 야채를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도 이제 성인인데 몸에 안 좋은 거 그만 먹어야죠. 그 돈 아껴야 어머님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옥란 씨가 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퇴근한 민우가 들어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훈아, 과자 먹고 싶으면 네가 알바해서 네 돈으로 사 먹어. 엄마도 이제 저희한테 의지만 하지 마시고 아껴 쓰셔야죠. 점심 식탁에는 고기 한 점 없이 나물과 국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밥을 몇 숟가락 깨작거리더니 투덜거렸습니다. 형수님, 고기 반찬은 왜 없어요? 고기가 너무 비싸서요. 삼겹살 한 근에 2만 원이 넘는데 그거면 나을치 반찬을 사요. 이제 검소하게 먹어야죠. 옥란 씨는 숟가락을 놓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우리 쫓아내려고 일부러 이런 풀떼기만 주는 거지. 아껴야 잘 산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제가 민우를 쳐다보자 그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내 말이 맞아요. 이제 생활비 안 내실 거면 이 정도 수준으로 사셔야 해요. 옥란 씨는 분한 듯 씩씩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지훈이가 빨랫감을 산더미처럼 들고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 세탁기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거 지금 못 써요. 주말에 모아서 빨 거예요. 전기세 아껴야 하니까. 나 당장 입을 옷 없단 말이에요. 형수님이 빨아주던 거잖아요.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하거나 주말에만 돌리세요. 급하면 손빨래 하시든가요. 옥란 씨가 달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탁기 좀 돌리는 게 뭐 대수라고. 내가 전기세 몇 푼 줄게. 돌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예요. 민우가 서재에서 나와 옥란 씨의 손을 막았습니다. 엄마, 정해진 규칙대로 하세요. 싫으시면 나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옥란 씨는 민우의 냉정한 태도에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생활이 지속되자 그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옥란 씨와 지훈이가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여기 못 살겠어. 과자도 못 먹고 세탁기도 못 쓰고 이게 뭐야. 그냥 삼촌네 집으로 가자. 거긴 좁아서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어.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생활비 낸다고 할걸.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결국 사흘 뒤 지훈이가 옥란 씨에게 짐을 싸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형수님 독해서 안 되겠어. 우리 그냥 삼촌네 잠깐 신세지고 방 구하자. 옥란 씨도 한숨을 쉬며 동의했죠.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두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나간다고 결정하셨으면 오늘 안으로 짐 다 빼주세요. 다음 세입자 생각도 해야 하니까요. 옥란 씨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세우려 했습니다. 나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2년 동안 집 봐준 공이 있으니 여기 가전제품 몇 개는 가져가야겠다. 엄마, 그건 안 되죠. 민우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이거 다 아내가 해온 혼수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옥란 씨가 거실에 무선 주전자를 집어들자 제가 바로 팩트를 날렸습니다. 그거 제가 1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영수증 보여드릴까요? 베란다에 있는 이불도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옥란 씨는 무안한 듯 발을 구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커다란 트렁크 2개와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스 안에는 제가 예전에 사준 운동화와 낡은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죠. 지훈이가 냉장고에서 소고기 유포를 챙기려 하자 저는 그것까지 막아 세웠습니다. 그것도 제가 산 거예요. 놓고 가세요. 옥란 씨는 치사해서 정말 이라고 소리치며 지훈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나 볼 생각 마라. 그건 어머님 선택이죠. 저흰 이제 우리만의 생활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문이 쾅 닫히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사라졌을 때 민우와 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오후 내내 저희는 집을 대청소했습니다. 지훈이 방에서는 더러운 양말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왔죠. 옥란 씨가 쓰던 방도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3개를 꽉 채우고 나서야 집은 원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여니 향긋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민우와 콜라를 마시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우리 집 같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평화는 잠시 깨졌습니다. 민우의 삼촌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것이었죠. 민우야, 내 엄마랑 지훈이가 우리 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 좀 와봐라. 저희는 급히 삼촌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옥란 씨는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지훈이는 게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죠. 삼촌 숙모님은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글쎄, 지훈이가 아침부터 도넛 사오라고 난리를 치더니 삼촌이 안 사다 준다고 컵을 다 깨뜨렸잖니. 내 엄마는 오히려 내 탓을 하고 민우가 옥란 씨를 일으켜 세우며 꾸짖었습니다. 엄마, 삼촌 댁에서까지 이럴 거예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옥란 씨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얘가 굶는다는데 삼촌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못 해주냐. 너희가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몰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제가 나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이제 성인이에요. 배고프면 지가 사 먹어야죠. 남의 물건 부죄부면 사과부터 하세요. 이게 어머님이 가르친 교육인가요? 결국 삼촌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옥란 씨는 다시 갈 곳이 없자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불효자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를 쫓아냈다. 며 동네방네 떠들었죠. 하지만 이미 옥란 씨의 만행을 알고 있던 이웃들과 김원장님, 숙희 고모님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옥란 씨, 그러는 거 아니야. 처가 쓴 장부 보니까 보살이 따로 없더구먼. 이웃들의 비난 어린 눈초리에 옥란 씨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옥란 씨는 민우의 회사 앞까지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제가 미리 찍어둔 꾀병 영상과 녹음 파일을 상사분께 보여드린 덕분에 민우의 평판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 사람들은 민우 씨 정말 고생 많았다며 위로해 주었죠. 막바지에는 지훈이가 러시아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썼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옥란 씨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를 식당 알바라도 시키기로 약속하고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집안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못했죠. 저희 부부는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앞으로는 그 누구도 우리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내가 지킬게. 지는 노을 아래 저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2년 동안의 끔찍했던 소동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오직 평온한 일상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2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